일론 머스크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유명 엔지니어이자 자산가인 부친 에롤 머스크와 패션 모델인 모친 메이 머스크 사이에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머스크의 친증조부 해리 머스크가 잉글랜드 서포크에서 영국 식민지 시절의 남아공으로 이주한 것이 그 시초다. 아버지인 에롤 머스크가 남아공에서 최연소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우수한 전기 기술자여서 어린 시절 머스크의 일하는 상당히 부유했다고 한다. 거기다 에롤 머스크는 젊은 시절 에메랄드, 광산 채굴권을 헐값에 구입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디펜던트지에 의하면 에롤 머스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 우리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금고의 문을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라고 너스를 떨었다. 애슐리 반스가 쓴 일론 머스크 미래의 설계자에 따르면 어린 시절 머스크의 일가의 집은 프리토리아에서 가장 큰 집 중 하나였고 에럴은 가족들과 자주 해외여행을 갔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컴퓨터에 흥미를 가졌던 10살 때 코모도어 VIC-10 컴퓨터를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일론은 에럴과의 사이가 매우 나쁘다. 일론의 부모는 그가 10대일 때 이혼했는데 어머니와 산지 2년 만에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고 했던 것을 훗날 매우 후회했다. 평전의 인터뷰에서 그는 아버지에 대한 인터뷰를 아예 거부했다. 한 인터뷰에선 아예 내 아버지는 악마이자 끔찍한 인간 말종이다. 당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행과 범죄를 다 저질러 본 사람이다. 고 말하면서 인터뷰 도중에 울기까지 했다. 이에 에롤이 철 좀 들어라 하고 다시 아들을 공격하는 등 부자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걸로 보인다. 남아공에서의 학창 시절 그는 몸이 허약한 데다 내성적이며 직설적인 성격, 독특한 성씨 때문에 학우들로부터 따돌림과 더불어 폭행까지 종종 당했다고 한다. 9학년 때는 계단에서 밀려 굴러 떨어진 뒤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맞았다고 한다. 이때 코의 재건 수술을 했으며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어 호흡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불어 성수한 부모님의 이혼에다 같이 살던 부친과의 불화로 인하여 일론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고 우울함을 겪은 후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독서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공상에 자주 잠기는 성격이었으며 이런 성향 때문에 모친 메이 머스크에 의하면 운동에 그다지 소질이 없었고 또래에게 인기가 없었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는 프로그래밍에도 흥미를 가졌다. 1984년 만 12세일 때 코모도어 VIC-10과 IBM PC XT를 구입하고 BASIC를 독학해 블라스터라는 이름의 슈팅 게임을 동생과 함께 만들고 이를 게임 잡지에 $500에 판매했다. 우주선을 쏴대는 슈팅 게임이다. 이로 인해 167줄의 소스 코드가 PC와 사무 기술이라는 출판물에 실리며 1984년 그의 이름이 대중 앞에 처음 공개된다. 이후 같은 잡지사에 2개의 게임 코드도 팔았다고 한다. 또한 엔지니어였던 부친이 기술을 전수해준 덕에 모형 로켓을 만드는데도 취미가 있어 가솔린과 각종 화학, 약품을 혼합하여 로켓 연료를 만들곤 그걸 자작 로켓에 넣어 발사하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다만 학교 시스템의 회의를 느꼈고 물리학, 수학, 컴퓨터 과학 등 특정 과목만을 편애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특히 종교와 언어 수업을 매우 싫어했다고 한다. 10대 초반부터 부친에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고 계속 졸랐으며 이후 청소년 시기를 거쳐 냉전이 끝난 90년대는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해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정착하는 걸 목표로 삼는다. 그런데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징병제를 시행 중이었고 남아공 국적자였던 머스크도 임명 대상자였다. 머스크는 아파르테이트 등 인종 갈등이 만연한 남아공 사회의 격렬함을 느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하여 군 복무를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근거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였지만 이내 심사에서 탈락되고 말고 자책했으나 그가 17세가 됐을 때 부모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시민자이면 자녀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덕분에 캐나다로 건너가 미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캐나다는 미국과 지리와 문화적으로 근접한 데다가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취득하기 용이하기 때문 머스크는 입대를 미루고 캐나다 이민 성공을 위해서 실제로 학업은 게을리했지만 서류상 강점을 갖기 위해 남아공에서 프리토리아 대학교를 다니며 1년간의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법에 따른 절차를 준비했고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허가받는다. 그러나 1989년 6월에 캐나다로 떠난 17세의 머스크는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다. 머스크가 에롤과 멀어지고 난 후 어머니인 메이 쪽은 돈이 별로 없어서 타국으로 떠나는 머스크에게 돈을 대줄 수가 없었고 종조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몬트리올의 집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알고 보니 몬트리올의 친척들은 머스크가 오기도 전에 캐나다에서 미국 미네소타로 이민 갔던 것이었다. 때문에 1년가량 캐나다 전역을 방랑자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농장에서 밭일을 하고 제재소의 유독한 보일러 폐기물을 치우거나 전기톱으로 통나무를 자르는 등 인력시장에 굳은 일을 하며 살았다. 일론이 1년 동안 캐나다 전역을 도는 동안 모친인 메이를 비롯하여 동생들도 캐나다 이민에 성공하면서 토론토에서 가족이 재회하게 된다. 가족이 모인 덕분에 온타리오에 위치한 퀸스 대학도 캐나다에 진학한다. 대학 생활이 체질에 잘 맞아서 이때부터 사회성이 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 한편으로는 무작정 스코샤뱅크에 전화를 걸어 점심 식사 요청을 하였다가
임원인 피터 니콜슨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여름 인턴십에도 참여하여 시급 $14를 받아가며 전략기획팀에서 개발, 도상국 포트폴리오 검토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고 한다. 미국 진출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퀸스에서 학업에 충실했던 덕에 1993년 여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로 편입하는 데 성공한다. 입학 후 모교 내에서 무면허로 주류를 밀매하는 클럽하우스 사업을 했다고 한다. 이 와중에 1994년 여름 실리콘밸리에 건너가서 나대는 피더클 연구소에서 슈퍼 축전기 연구를, 야간 인턴으로는 로켓 사이언스라는 게임 제작사에서 잠깐 일하기도 했다. 이 회사가 만든 로드스터와 로켓, 저키 등의 게임 크레딧에 실제로 머스크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신생업체이다 보니 인턴임에도 인베디드와 드라이버 등 저수준단의 핵심 기술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비디오 게임 사업을 고려했지만 인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경제학과 물리학을 공부하였다. 특히 졸업 직전인 1994년 12월에는 태양열 발전을 주제로 첫 번째 논문을 작성했으며 그 외에도 슈퍼 축전기와 데이터베이스, 로켓 관련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집필했다고 한다. 결국 재미는 있었지만 그의 범지구적 공상에는 미치지 못했던 비디오 게임 쪽 진로를 접고 본전공을 이어 고체 물리학 슈퍼 축전기 분야로 1995년 스탠퍼드 대학교 재료공학 박사 과정에 합격한다. 하지만 야후와 넷스케이프 등을 통해 발전해가는 포털과 웹, 브라우저 등 인터넷 산업의 풍부한 잠재성에 매료되어 창업의 길로 들어서기로 결정하면서 실리콘밸리로 이주하여 입학도 채하기 전에 합격 통지만 받고 휴학을 신청했는데 이후 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 제적되었다. 그는 창업하기 전에 본인에게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실험을 했다. 이른바 일론 머스크의 욕구 실험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하루를 $1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창업을 앞두고 혹시나 실패했을 때 뒤따를 가난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1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일론은 대형마트에서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 $30치를 사서 컴퓨터를 끼고 한 달 동안 매일 그것들만 먹고 생활을 했다. 돈이 없는 삶이 어떠한지를 직접 체험해본 것이다. 한 달을 지내보니 살만했다고 한다. 어떻게 되든 한 달에 $30는 벌겠지라고 생각한 그는 대학원 진학을 포기한 이후 곧바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일론 머스크가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된 2020년대 이후로만 접근하면 그저 돈 많고 순탄하게 살아온 괴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또한 커리어 내내 승승장구하기는커녕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직면해왔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업에서는 경영권 다툼에 밀려 배제당했으며 2000년대 후반 테슬라 로드스터의 배터리와 변속기에서 문제가 발생해 변속기를 처음부터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생산의 차질을 빚어 정식 출시를 지키지 못하고 고객과 언론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동시에 스페이스X의 펠컨 한 발사체 13차 시기가 전무 실패하면서 막대한 재정난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겹쳐서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워 테슬라와 스페이스X 모두 파산 위기에 몰린 바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힘든 시기를 겪은 바 있다. 2008년 중순 스페이스X 펠컨 1 4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NASA와의 대규모 화물 계약을 유치하고 테슬라 로드스터를 성공적으로 출시했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CRS1과 테슬라 모델 S의 출시 성공으로 유토피아를 꿈꾸는 괴짜 이상주의자 수준을 벗어나 비로소 실리콘밸리의 냉소주의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한다. 이후에도 2016년 여러 차례 펠컨 9발사와 부스터 회수에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안정성을 의심받은 바 있고 테슬라는 배터리 등의 문제로 양산 차질을 겪으며 악화된 재정 탓에 오랜 기간 공매도로 고생했지만 각각 펠컨 9, 블록 5에 이르러서는 발사 외 회수 모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궤도에 올라섰으며 테슬라는 모델 3을 통해 성공적으로 전기차 양산에 성공하면서 2020년대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것이다. 상수한 대로 머스크는 원래 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었으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발전을 하고 있던 인터넷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곧바로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한다. 일론도 다녔던 퀸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던 그의 동생을 실리콘밸리로 불러들여 팔로알토의 56제곱미터 규모의 꼬질꼬질한 곳에 사무실을 내고 첫 회사인 DP를 설립했다. 인터넷의 수요는 폭증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인터넷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였고 기업들조차 웹사이트를 제대로 구축할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터넷의 무제한 사업체들이 처음 온라인에 진출하는 과정을 지원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 등이 담긴 DB에 접근할 수 있는 허가증을 얻는 한편 GPS 기반 디지털 지도 라이선싱을 얻어와 자영업자, 중소업체들을 위주로 이들의 검색 결과와 위치 정보를 인터넷상으로 홍보하여 마케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다. 구글 지도 혹은 옐프의 사업과 비슷하다. 인터넷이 생소했던 초창기에는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도시정보 서비스를 방문 판매하는 회사였으나 뉴욕타임스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B2B 방식으로 피봇하였다. 신문사는 GP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통하여 별도의 자체, 기술 개발 없이도 디렉토리를 만들어 온라인 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다. 일론이 SW 개발,
킴버리 세일즈를 담당했고 1996년 무어 데이비도라는 벤처 캐피털로부터 $300만 투자받은 뒤 이치 소킨이라는 경영인을 CEO에 앉힌다. 이 여기에 더해 일론이 구축했던 코드는 헤어보리로 인해 새로운 직원들에 의해 전부 개편되었다. 얼마 안가 머스크 형제는 경영권에 이어서 이사회 의장 자리를 박탈당하고 아웃사이더로 몰리게 된다. 1999년 2월 컴팩에 $3억 700만 인수되었다. 그중에 당시 머스크의 지분은 7%로 $2200만 받으며 엑시트했다. 28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백만장자가 된 것이다. 일론은 GP를 창업하기 전부터 인터넷 은행이라는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다만 당시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에 인터넷에 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올리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에 훗날을 도모했다. 컴팩의 GP를 넘긴 1999년 3월 1600만 현금을 얻게 되자 167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개조하고 $100만 맥라렌 F1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 구입 등 일부 사치를 마친 이후 본인의 사대 1200만 전부 털어서 컴 설립에 투자하며 연수의 창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GP에서 쫓겨난 교훈을 되새기며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직접 사대를 털어넣어 최대 주주가 된 것이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부디 창구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기술력은 있었으나 진짜 문제는 당국의 까다로운 규제였다. 금융 데이터는 민감한 정보가 담긴 만큼 당국이 생소한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아예 은행을 인수한 뒤 시스템을 개편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특징적인 주장이 팀 내에서도 마찰이 되어 공동 창업자 3명이 전부 창업 몇 달 만에 회사를 떠나고 똑같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을 새로 창업했다. 이로 인해 자금들이 떨어져 가자 어쩔 수 없이 세콰이어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한다. 컴은 세계 최초 온라인 은행으로 핀테크 업계의 시조새와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은행 영업 허가를 취득한 뒤 FDIC, 계좌보험과 뮤추얼 펀드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이메일 주소로 간편한 통합 로그인을 지원하여 송금 중개하는 에스크로 사업으로 전환한다. 벤처 캐피털의 든든한 지원 덕에 수수료를 기존 은행보다 낮추는 데에 더해 신규 고객에게 $20짜리 현금 카드를 뿌려서 고객을 유치했다고 한다. 2000년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 중이던 턴페이트라는 회사와 5,050으로 합병하고 회사명을 페이팔로 변경하였다. 이 두 회사의 사무실은 겨우 4블록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경쟁 관계였는데 서로 수수료이나 신규 고객 현금 지급 등의 돈을 부으며 치킨 게임을 지속했으나 계속 경쟁만 하다라는 모두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의 두 회사가 모두 동의하면서 전략적 합병을 진행한 것이다. 합병 직후 직불100만 고객 유치에 성공했음에도 적자는 쌓여만 닿고 취약한 보안위와 비즈니스 모델이도 문제가 되었다. 또한 서비스 개발 방식을 두고 맥스 레브친 등의 솔라리스, 리눅스 등 유닉스 계열 오픈소스 지지자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NT, 생태계 개발 방식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와의 의견 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은 머스크가 호주로 휴가를 간 사이 동료들이 이사회에 해임안을 올리는 바람에 실권을 빼앗기고 이사회 투표 대결에서 패배하며 CEO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33다만 페이팔이 매우 잘 나가는 상태였고 본인이 최대 주주였기에 고문직으로 얌전히 물러나 있다가 2002년 이베이 3가 나스닥에 이제 막 상장한 페이팔을 $15억 인수할 때 $2.5억 받아가며 엑시트하게 된다. 한편 그를 해임시킨 리드 호프먼, 데이비드 삭스 등의 중역들, CEO로 선임된 피터 티 등 쿠데타 당사자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한 편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언급한 대로 나는 화성 수송 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 스페이스X의 주식 상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화성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스페이스X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페이팔로 인터넷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이후 머스크는 학부 시절부터 관심이 있던 분야인 에너지, 사업과 전기 자동차 사업, 우주 산업 등의 중공업으로 눈을 돌렸다. 초등학교 때 접했던 SF 판타지 이후로 우주는 머스크가 평생 동안 꿈꿔왔던 분야였다. 우주에 대한 그의 갈망은 성인이 되어서도 식지 않았으며 펜실베이니아대에 다닐 때도 지구 환경 문제와 폭발적인 인구 증가, 식량 부족으로 인한 인류의 종말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선 창업을 통해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투자자들의 압박과 연인 쿠데타로 인해 실리콘밸리에서 피로를 느낀 일론은 2002년 여름 제트추진연구소와 만덴버그, 우주군리지 등 우주와 방산 산업이 발달된 로스앤젤레스로 분위기를 환기할 겸 전략적 이주를 선택한다. 화성 이주 재단을 설립하고 마스 소사이어티라는 저궤도 탐사 프로젝트 단체에도 거액의 기부금을 지원한다. 처음에는 완전히 자기 손으로 화성까지 화물을 조금이나마 보낼 수 있는 로켓에 세턴 V급 초대형 행성간 로켓, 우주선 세트까지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설치류를 우주에 보낸 뒤 이를 중계하겠다는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화성 오아시스라는 이름으로 수분 보급용 젤에 작은 식물들을 채워 넣은 미니 온실을 나사를 통해 화성으로 보내 식물들의 성장을 공개, 방송하여 다시금 사람들의 관심을 우주로 돌리고 NASA의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발상을 하였다. 추진체를 구하기 위해서 기술자들을 끌어모으고
당시 소련 해체 이후 군축을 하면서 많은 수의 ICBM을 퇴역 처리했던 러시아와 협상하러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수차례 모스크바로 향했으나 대당 1,800만 달러라는 다소 비싼 금액을 제시받아 협상이 틀어지며 빈손으로 돌아온다.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그냥 내가 직접 경량화된 소형 로켓을 직접 만들어서 쏘는 게 더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해 2002년 5월 페이팔 메가 자금 1.8억 달러 중 1억 달러를 투자하며 우주 탐사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스페이스X를 설립한다. 자신의 재산을 그야말로 쏟아부었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경험을 살려 로켓 설계와 디자인에도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2003년 내로 1단 로켓, 동체, 부품 조립, 발사대 설치, 발사까지 3천만 달러에 완수한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플랜 때문에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로켓을 만들어 우주에 인공물을 쏘는 데는 엄청난 기술력과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자금 지원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며 따라서 일대 민간 기업에선 로켓 제작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터라 어찌 보면 세간의 손가락질은 당연했다. 실제로 톰 뮬러 등의 유능한 공학자들을 다수 섭외하여 펠컨 1이란 로켓을 만들고 발사장까지 확보하여 실험을 했지만 13번의 로켓 발사 시도가 모두 실패하는 쓴맛을 본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8년 미국발 대침체가 일어나 추가 투자금 유치마저 힘들어지게 되는 최악의 시기를 맞게 된다. 인륜을 포함한 로켓 동학가들은 멘붕에 빠졌지만 이를 극복하고 마지막 기회였던 4번째 발사를 극적으로 성공시켰고 이후부터는 승승장구를 하게 된다. 이는 정부 기관이 아닌 데인 사업가로서 위성 발사를 성공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 성공으로 인해 2008년 오비털 ATK와 함께 NASA의 CRS 화물 계약 사업자에 선정되어 12회 16억 달러 상당의 펀딩을 받으며 펠컨 9과 드래곤 한 개발에 여유롭게 착수했다. 2012년에는 드래곤 1으로 민간 기업 최초로 ISS 도킹에 성공하였다. 거기에 더해 원래는 한 번 쓰고 버려진 발사체를 다시 송환시켜서 연료만 충전시키고 재사용하는 아이디어를 2015년 펠컨 9 4 트러스도 처음 성공시키면서 CRS 2기로 사업 연장에 이어 보잉과 함께 CCP 사업자로 선정되어 나사로부터 약 33억 달러에 달하는 펀딩을 받아 드래곤 2와 펠컨 9 비다사 개발에 착수한다. 2016년 1월에는 드디어 처음 생각했던 화성 오아시스의 판을 키워 2025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2016년 9월 27일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천문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 아닌 Interplanetary Transport System을 발표했다. 이 ITS는 2019년까지 현실적으로 여러 부분이 조정되었지만 기본적으로 3톤 V 수준의 크기를 가진 운송량 100톤급 초대형 로켓이라는 테마는 그대로 유지된 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대 전후로는 우주 탐사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군사 위성 분야에서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군사 위성의 발사에도 한몫하게 될 것 같다. 사 머스크가 국방부의 높으신 분들 청문회에 끌려나가는 광경도 놀랍지 않다. 오히려 2014년 청문회에서는 ULA의 CEO의 면전에다 대고 우린 완전 미국제의 가격도 저렴한데 이놈들은 러시아제 엔진 쓰면서 가격도 창렬이다라는 디스를 날려 ULA 측을 완벽하게 털기까지 했다. 펜타곤뿐만 아니라 NASA 역시 많은 관계자들이 펠컨 헤비에 주목하며 ULA, 아리안스페이스 등의 경쟁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펠컨과 드래곤 시리즈의 재활용 시도는 이미 전 세계의 차세대 발사체 우주선 연구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다. 2018년 2월 6일에 발사된 펠컨 헤비의 발사 성공으로 그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또 2020년 5월에는 세계 최초의 민간 유인 궤도 우주선인 드래곤 V의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도 이루었고 2019년 중반부터는 2018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프로토타입 건조가 시작된 스타쉽 우주선을 SSTO로 테스트해보겠다는 계획까지 진행하고 있다. 성공이 그렇듯 스페이스X가 지닌 사소한 결점은 머스크에서 직접 비롯된다. 부분적으로는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일거수일투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세세한 사항에도 집요할 정도로 신경 쓰기 때문이다. 또한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 사업에도 선정되어 펠컨 헤비로 2회 모듈 발사가 2024년 예정되어 있다. 화물 운반 사업자에도 15년간 70억 달러의 규모로 드래곤 XL 펠컨 헤비가 단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CLPS하는 민간 기업 착륙선 앤드 로버 발사에도 ULA와 더불어 선정되어 2023년부터 6회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아르테미스건으로 정부와 계약된 것만 봐도 수주 금액이 도합 100억 달러를 상회한다. 2000년 설립된 개인 재단이다. 주로 과학, 공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를 후원한다. 오픈소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오픈AI, 공동 저작 미디어를 개발하는 위키미디어 재단, 모교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동생 킴벌의 단체 빅그린, 인류발전, 기술 개발자에게 상금을 수여하는 X시상식 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2,500만 달러 이상을 후원해왔으며 향후 본인의 재산 대부분을 이곳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2021년 11월에는 기부를 약속한 57억 달러의 대부분을 여기에 지원했으며 누적 기금이 94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다만 자서전에서는 이는 테슬라 주식 매도로 인해 세금 문제를 맞아 기부한 것이며
그가 평소 대다수의 자선 활동이 허튼 수작이며 내가 운영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에 소득을 재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본래 학부에서 연구하던 슈퍼 축전기 방식으로 구동하는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있었으나 2000년에 제2 트라우베를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전상을 전해 들음과 동시에 AC 프로펄전과의 미팅을 통하여 사업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이후 2004년 일론 머스크는 최초 투자자로서 635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하여 테슬라의 최대 주주로 등극한 뒤 변호사와 회계사 등을 주선하고 향후 모터 개발을 주도할 제2 트라우벨 등의 엔지니어를 영입한다. 즉 원래 테슬라는 AC 프로펄전의 티제로 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 창업한 것이다. 2006년 AC 프로펄전 기술 라이선싱에 로터스 앨리스 샤시를 사용한 로드스터를 공개하였으나 애초 계획에 비해 개발 비용이 불어나고 로드스터의 원가가 판매 가격 이상이라는 것이 밝혀져 2007년 마틴 에버하드를 CEO에서 해고하고 잠시 전문 경영진 체제를 거친 뒤 본인이 직접 CEO가 되었다. 이후 마크 타페닝 역시 회사를 떠났다. 2008년에는 AC 프로펄전을 벗어나 스트라우벨이 설계한 동력계로 테슬라 로드스터를 드디어 출시하였고 2009년에는 모델 S를 공개했다. 하나 로드스터 개발비가 초기 2,500만 달러에서 1.4억 달러까지 불어났고 모델 S 개발비 10억 달러에 더해 대침체로 인해 돈줄이 끊겨 파산 위기에 처했으나 다임러가 지분 10%를 5천만 달러에 인수해주며 생존에 성공한다. 토요타의 지분 2.5%를 5천만 달러에 주식 공개로 추가 2억 2,6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모델 X 개발에 돌입하여 2012년 공개한다. 하나 계속되는 생산 악화, 예약 취소, 공매도 집중 등으로 인해 상황은 나아지지 않자 2013년 1분기에는 레리 페이지와의 논의를 통해 60억 달러로 구글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4년 6월 12일 CEO 일론 머스크는 블로그를 통해 테슬라 모터스의 특허를 모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제목은 All Your Base Are Belong to You's 패러디. 이유는 전기차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한다. 니치 시장에서 독점 업체가 되는 것보다 보다 큰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남는 것을 택한 셈이다. 2018년에는 제너럴 모터스를 시가총액을 추월하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으나 머스크의 주당 5,000대 생산 공약이 터무니없다고 여긴 헤지펀드들에 의해 가장 인기 좋은 공매도 종목에 등극하며 큰 위기를 맞는다. 오반면 이 시기 머스크는 주가, 생산량, 매출, 수익성 등의 분야에서 여러 달성 요건을 설정한 뒤 이사회로부터 3억 3,960만 주 규모의 스톡옵션 패키지를 23.34달러에 발동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는데 다소 무모해 보이는 베팅이었으나 모델 3 양산을 통해 비로소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2021년 1월 처음으로 세계 최고 부자에 등극한다. 그의 비범한 성격 때문인지 기존 자동차 회사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독특한 차량을 내세운다. 자동차 모델 이니셜을 모으면 SEXY가 된다거나 무리수에 가깝지만 한눈에 봐도 미끈한 차량 디자인을 내놓는다거나 혁신적인 디자인, 흥미로운 프레젠테이션, 사명 변경호의 취지를 보면 애플이 떠오른다. 물론 경영 전략의 관점으로 봐도 신생 기업이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따라 하나뒤 흔하게 위치하면 그 자체로는 기업에 전혀 메리트가 없다. 만약 흔한 후발주자로 참전한다면 그나마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낮은 가격인데 이럴 바엔 틈새 시장을 공략해 그 분야의 인류가 되자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모델 S 양산에 성공하여 그 전략이 성공했으며 2021년 1월 토요타를 추월해 시가 총액 1위 자동차 제조업체에 올라있다. 최대 주주인 머스크도 세계 최대 부자 반열에 올랐다. 26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에 편입시켰다. 같은 사업부의 에너지 저장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반면 2020년대에도 사업 부진에 시달리며 아직까진 실패한 인수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5년 10월 샘 올트먼과 함께 인공지능의 잠재 위험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구글 등 현대 주요 업체들이 이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비영리로 공동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이다. 특허와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함으로써 독점을 방지하여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설립 3년 만인 2018년 이사회에 사임하였고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지분 전량을 매각하여 현재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상태이다. 퇴사 이후에는 오픈 AI의 굉장히 적대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Future of Life 재단의 GPT-4 이상의 성능을 내는 모델에 대하여 6개월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에도 서명을 했다. 샘 올트먼의 주장에 의하면 오픈 AI의 발전 속도가 더뎌지자 일론 머스크가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배제되었다고 한다. 머스크는 오픈 AI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유치하고 폐쇄형 정책을 취하면서 초기 설립 취지를 잃었기 때문에 사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뉴럴링크는 인공지능의 잠재 위험성에 대비하여 인류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높은 지능을 만들기 위해 만든 회사다. 즉 일론 머스크 본인이
몸담고 있던 오픈AI 등에 대한 방어적 수단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보링 컴퍼니 설립에 앞서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을 보고 효율성과 비용에 실망하여 하이퍼루프라는 아이디어를 고안한 바 있다. 태양광 기반으로 1600km 이하의 거리가 대상이다. 투구속을 저압으로 유지하며 전적이 펄스와 모터로 추진한다. 테슬라 모터스 블로그 2017년 1월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 공모전 대회까지 주최했다. 미국 도시의 심각한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3D 방식의 자율주행 터널링, 지하차도를 짓는 것을 목표한다. 로스앤젤레스 터널에서는 하이퍼루프를 여전히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LVCC를 중심으로 하는 노선을 확장하고 있다. 다만 차량 교통의 철도 교통화를 폐기하고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는 테슬라 차량만을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하면서 본래 취지가 크게 후퇴되었다. 이 외에도 굴착 비용, 굴착허가, 자율주행의 개발 등의 한계에 부딪혀 여타 업체 대비 저렴한 건설비 외에는 별다른 특장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전부터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 표현의 자유가 상실했다며 불만을 많이 드러낸 바 있다. 자신이 직접 새로운 소셜 미디어를 창업할지 고민하기도 했다고 한다. 2022년 트위터에 투표를 올린 뒤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자 테슬라 지분을 매도한 뒤 100억 달러라는 거금을 쥐게 되고 트위터 인수를 시도한다. 인수 협상 과정에서 검열 최소화, 암호화폐 스팸봇 퇴치, 콘텐츠 편집 기능 추가, 추천 알고리즘 앤드 내분건 공개 등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인수 이후 먼저 인력을 15 수준으로 줄였고 임원진 해고, 복리후생 축소, 사무실 축소 등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쳤다. 본인의 발언들로 인해 빠져나가는 광고 수익을 커버하기 위해 계정인증 유료화, API 유료화, 슈퍼팔로우, 암호화폐 송금, 맞춤 비디오, 스페이스 등의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트위터를 X코어에 합병시켜 X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환을 맞으며 모든 것이 가능한 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수 당시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지난해 10월 스페이스X로부터 10억 달러를 빌렸으며 한 달 뒤에 곧바로 이자와 함께 상환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직접 새로운 소셜 미디어를 창업할지 고민하기도 했다고 한다. 2022년 트위터에 투표를 올린 뒤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자 테슬라 지분을 매도한 뒤 100억 달러라는 거금을 쥐게 되고 트위터 인수를 시도한다. 인수 협상 과정에서 검열 최소화, 암호화폐 스팸봇 퇴치, 콘텐츠 편집 기능 추가, 추천 알고리즘 앤드 내분건 공개 등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인수 이후 먼저 인력을 15 수준으로 줄였고 임원진 해고, 복리후생 축소, 사무실 축소 등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쳤다. 본인의 발언들로 인해 빠져나가는 광고 수익을 커버하기 위해 계정인증 유료화, API 유료화, 슈퍼팔로우, 암호화폐 송금, 맞춤 비디오, 스페이스 등의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트위터를 X코어에 합병시켜 X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환을 맞으며 모든 것이 가능한 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수 당시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지난해 10월 스페이스X로부터 10억 달러를 빌렸으며 한 달 뒤에 곧바로 이자와 함께 상환했다고 밝혔다.